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신혜섭입니다. 저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한글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었던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2회 유럽 한글학교 온라인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직업을 가졌지만 후배님들이랑 다르지 않은 같은 한인 2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저한테 편하게 그냥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스위스 짱깔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린 나이 14살 때 스위스로 오셨던 이민자셨고, 저희 어머니는 독일로 유학 오셨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스위스로 오시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4살 어린 여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식구는 그렇게 스위스 오피콘이라는 동네에서 거의 평생 살았습니다. 오피콘이라는 동네는 쥐리히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제가 혼자 동양인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낯선 환경에 가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항상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특히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고 독일어도 잘 못했을 때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한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말도 잘 통하고, 또 뭔가 한글학교라는 게 좀 집처럼 편한 느낌을 줘서 제가 주말마다 한글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얻고 자존감도 많이 얻어서 스위스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위스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학교를 다니던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하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를 공부하러 계속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와서 내가 한국 사람인 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가도 외국인이고 스위스에서도 아시아인인 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다시 뚝 떨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저는 겉으로는 표출할 수가 없었고 그냥 저 혼자서 품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영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들은 좀 자극적이고 잔인하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약간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렇게 한국 영화랑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영화 감독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 그냥 남들이 다 좋아하는 대중적인 영화들, 저희 때 유행했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책 같은 게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도 되게 예민하고 또 눈도 예민해서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사진도 잘 찍고 약간 그런 감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를 언어 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잘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원래 학교에서 미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미술 대학교를 갈까 아니면 조금 더 일반적인 대학교를 갈까를 고민했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친구들 따라서 쥐리 대학교 법과를 다니게 됐어요. 법학은 저랑 좀 많이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저는 그만두고 쥐리 예술대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영화과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글학교를 졸업하고 연말 행사라든지 캠프라든지 소풍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영상을 찍어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관심이 많아서 했던 거고 선생님들도 제가 그냥 잘하니까 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에는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라는 거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 서울예술대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사물놀이를 연주하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본토비라는 그룹인데 본토비 그룹이 스위스에 있었을 때 마침 한글학교의 선생님들 몇 명이 같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떤 산장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 그룹이 스위스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선생님들이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본토비랑 저희랑 그래서 산장에 가서 며칠을 같이 지냈고 친해졌었는데 그 형 누나들이 다들 영화 전공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을 때라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카톡으로도 연락하게 돼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추경엽 촬영감독이라고 하는 형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해주신 멘토 같은 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경엽이 형이 저한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때는 영화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들렸었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영화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고 싶었던 사람도 경엽이 형이었고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도 한국에 가면 항상 촬영장에 불러서 저한테 촬영 경험도 해주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때 스텝으로 참여하게 해줘서 되게 고마운 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당연히 더
돈독해진 멘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법대를 나와서 예술대학교 준비를 하다가 어렵게 영화과를 붙게 되었습니다. 영화과 1학년 때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경험이 많이 없다는 걸 느껴서 굉장히 자신감이 또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 전에 뮤직비디오도 해보고 단편 영화도 찍어본 적이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영화과를 합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첫 단편을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2학년이 되고 저는 거의 영화 감독의 꿈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리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보자. 만약에 영화 감독이 안 되면 그냥 영화 쪽 다른 기술자가 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말하기 그리고 언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언어 전공도 했었고 또 한국어, 독일어 동시에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짜 거의 운명처럼 제가 잘할 수 있는 영화가 탄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세미나를 했는데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안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쥐리에 있는 어떤 한식당에 가서 친분이 있었던 사장님께 부탁을 하고 점심 영업시간이랑 저녁 영업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 때 식당 안에서 아이디어를 좀 구상하고 싶다라고 말해드렸고 그때 허락을 받고 아이디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의 주방장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뭐하냐, 자기는 너무 심심하다, 지금 쉬고 있는데. 근데 그 주방장 아저씨가 스위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독일어를 못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얼마 전에 기술자들이 뭐를 고치러 주방에 왔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잠깐 안 계셔서 말이 너무 안 통했다. 그리고 한국인 마인드로 손님 대접하려고 비빔밥을 해서 그 기술자들한테 대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채식주의자였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비빔밥에 고기가 들어있는데도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소통이 안 되고 언어가 안 통하면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첫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때 빨리 쓰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은 요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했던 주방 아저씨가 그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던 주방 아저씨였고 그 식당도 제가 아이디어 구상을 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식당은 영업시간이 있어서 주말에 굉장히 빡빡하게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도 있고 또 그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스위스의 많은 영화제에 제가 초청이 됐고 반응도 이제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아, 이 영화가 먹히는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저한테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영화 감독의 꿈을 그때 포기하지 않아도 된 고마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명성 높은 솔로투른 영화제에서 현지 한식당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독일어를 못하는 한국인 주방장의 서빙 고군분투기를 담은 코미디 단편 영화 요리입니다. 네, 저희 이제 요리 영화를 같이 보면서 제가 코멘터리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취리예술대학교에서 영화를 제작했다는 인트로가 나왔고, 영화는 주방장 아저씨랑 식당 주인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세팅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식당 주인님이 속이 안 좋아서 집에 간다. 그리고 주방장님이 그 사이에 식당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당 주방장님이 이 영화 안에서 이 식당을 지켜야 되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영화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방장님이랑 손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또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 두 캐릭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님을 연기하신 배우님은 스위스 영화 그리고 연극 배우님이시고요. 저 주방장님 아저씨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일반인이신데, 이 장면을 찍을 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아무리 일반인이어도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실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기존 프로 배우분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꼴리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히려 이 코믹함을 잘 살리시면서 굉장히 잘해 주셔서 제가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글 번역기에서 나오는 오해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도 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갔던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있으면 어렸을 때는 항상 구글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글 번역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게 많았고, 시나리오 쓸 때도 실제로 저 문장을 구글에 쳐서 구글에서 직접 나온 거를 영화 안에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주방장님이 실제로 요리하셨는데 얼굴이랑 손이랑 항상 따로 찍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 것처럼 나와서 그게 좀 그때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 위생검사원을 연기하신 분도 스위스 프로 연기자시고요. 원래는 좀 다른 느낌의 배우를 찾았었는데, 이렇게 등치가 좀 많이 크시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캐릭터로 캐스팅한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좀 둔한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기로 표현해 주셔서 되게 캐스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유일하게 이 스위스 캐릭터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살짝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넣었죠. 이거는 의도적인 거로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언어가 안 통하면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종차별도 살짝 넣었던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스위스 사람 관객들은 이 장면을 100%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라면 이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접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데 이게 하필이면 해물파전이죠. 그래서 손님이 그걸 먹고 쓰러지는 장면인데 이 비빔밥 장면들은 사실 따로 찍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재촬영으로 주방장님이랑 따로 찍었고 여기서 이제 쓰러지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코미디 느낌이 다른 장르의 코미디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 느낌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원래 코미디 영화도 일관성 있게 한 장르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요리 영화에는 여러 장르의 코미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블랙 코미디도 있고 슬랩스틱 코미디도 있고 스케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경험이 이제 조금 더 쌓였으니까 다음에 코미디 영화를 한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코미디 영화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장르는 블랙 코미디였는데 다음에 블랙 코미디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호감으로 다가오죠. 그럼 반면에 이 위생검사원은 좀 거칠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엔딩 장면은 사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엔딩이 좀 많이 아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우트로 느낌으로 이 보이스오버라고 하는데 보이스오버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면이고 또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구글 번역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도 영화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원래 미리 나왔던 부분을 또 한 번 사용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아리랑 노래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의미로 아리랑을 선택한 건데 한국 식당에 보통 가면 항상 아리랑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같은 2세 선배님한테 부탁해서 이 아리랑 노래를 녹음해 주셨고 요리라는 영화 제목도 되게 단순하게 유럽 사람들이 발음하기 좋은 영화로 선택해서 한 거였습니다.
요리를 잘 찍고 반응도 되게 좋아서 졸업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스위스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때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판문점을 손잡고 건너고 약간 그때 당시였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남북 관계가 좋기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북한 사람이 나와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는 꿈이었는데, 그 꿈속의 이미지가 제 기억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서 졸업작품 아이디어를 찾을 때 마침 남북 관계도 큰 이슈였고, 그럼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나동무라는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안나동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린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영화의 메시지도 좀 순수하게, 그리고 영화의 느낌도 좀 순수하게 가자. 아무리 정치적인 영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냥 최대한 인간적인 영화, 따뜻한 영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건, 제가 고등학교 때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축구 잡지에서 스위스에서 뛰고 있는 북한 프로축구 선수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근데 통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제가 굉장히 긴장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역 아르바이트 들어오는 게 흔하진 않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가서 북한 사람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선입견이 있었던지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머리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도 진짜 그냥 한국이구나, 북한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이구나, 그런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또 제가 한국이랑 스위스 정체성 사이에 있었던 고민하던 때였는데, 갑자기 북한도 우리의 한 정체성이라고 느껴지게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사실 안나동무에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는 다 사람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우린 다 똑같다. 캐스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인공인 안나 역할에는 아무래도 혼혈 여자아이, 그리고 한
9살, 10살쯤이 돼야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큰 나라들은 당연히 한국인들도 더 많고 혼혈 아이들도 더 많을 텐데 스위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는 5명밖에 캐스팅 못했었고, 그 5명 중에 유일하게 제가 원래 알던 예림이라는 친구가 가장 잘해서 안나 역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Hä? Ist da jemand? 거기 누구 있어요? 없어! 저 한말한 것 같은데. 저 나와도 될까요? Ja. 리영어를 연기한 백소장 배우님은 사실 한국에서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하셨던 프로 배우님이신데,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 배우를 섭외할 수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경협이 형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경협이 형이 백소장 배우님이랑 아주 친한 친구시고, 제가 형한테 부탁해서 연락처를 받고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서 백소장 배우님한테 영화에 출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배우님이 다행히 흔쾌히 해주겠다, 제 이야기도 좋고 제 진심을 느끼셔서 출연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스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영화를 잘 찍고, 또 안나동무가 굉장히 개인적인 영화긴 하지만, 왜냐하면 사실 유럽에서는 남북한 소재를 한 영화를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잘 알았었고, 또 어린이 영화라는 장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영화제, 보통 영화제들은 좀 자극적인 영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란 걸 알면서도 했던 영화였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유럽에서도 불러주시고,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2 영화제 상영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나동무를 같이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나동무는 굉장히 긴 인트로로 시작을 해요. 이 인트로 영화 음악이, 제가 영화 음악 감독하는 친구한테 안나동무 시나리오도 주고 이 영화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받았던 데모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인트로를 굉장히 길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고, 또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장이 열리면서 이 장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 판타지 영화라는 거를 미리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 장면에서는 안나가 영화 초반에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인종차별 느낌의 놀림을 주죠. 이 장면에서는 안나가 학교 앞을 걷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서 안나를 놀리죠. 이게 인종차별을 표현한 건데 안나의 정체성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나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을 받는 거를 넣어야지 안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한국 지도를 찾아보고 북한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안나의 정체성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안나가 젓가락으로 소세지를 짚으려고 하다가 포크로 결국엔 짚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한국 행사에 가지 않고 싶다고 한 것도 자기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나의 엄마 역할을 하신 분은 실제로 안나를 연기한 예림이의 엄마시고, 예림이가 현장에서 실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고요. 또 아빠 역할을 하신 분은 뭐 다들 알아보셨겠지만 요리에 출연하셨던 스위스 배우님이시고, 이분이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제가 작품에 부르면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셔서 흔쾌히 영화에 출연해 주셨어요. 또 이 장면을 촬영 첫날 첫 장면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 엄마를 연기하신 분에게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연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안나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없어서 아쉽게도 그렇게 됐고, 만약에 다시 찍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시 신경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안나가 리영호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원테이크라는 게 끊지 않고 한 번에 찍는다는 영화 촬영법인데, 이렇게 찍은 이유는 안나가 장롱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다가 같은 샷에서 갑자기 리영호가 나타나는 이런 마법적인 순간을 담고 싶어서 원테이크로 찍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촬영 방법이라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제가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이 영화 촬영 장소를 한 달 동안 진짜 고생하면서 찾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저희 집에서 찍었어요. 저희 아버지 방에는 아직도 보라색 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배우님이랑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 리영호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떤 면에서는 안나의 상상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기도 한데, 또 북한 사람이랑 굉장히 특징 있는 캐릭터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연기를 해야 되나, 진짜 북한 사람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쉬운 연기를 해야 되나 라고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이제 의견이 맞았던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북한 사람 비슷하게 하되, 좀 어린이 아이랑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단순한
언어 선택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집을 이제 보면 이렇게 줄무늬 패턴이 많아요. 그 계단이라든지 뒤에 그 창문 쪽이라든지 이 줄무늬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감옥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좋았던 거는 이제 안나의 마음속에 갇혀 있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여기 다음 장면은 안나가 이제 거꾸로 안나가 장롱으로 들어가죠. 이게 또 영화적인 재미있는 건데, 리영호가 나왔던 장롱으로 안나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숨고, 이 장면이 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안에 보시면 옷걸이에 걸린 옷들이나 아니면 이 장롱 안쪽 문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판문점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의원이 같이 건넜던 그 순간을 사실 오마주한 건데, 그 판문점의 집들 색이 이런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이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다, 아니면 북한과 서양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이제 안나가 있는 곳은 파란 조명이 있고 리영호가 있는 곳은 빨간 조명이 있는데, 이게 북한이랑 남한 혹은 서양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이제 안나가 천천히 리영호를 믿게 되면서 이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연출을 한 거고, 또 이제 같이 이 지구의를 보잖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예뻐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장면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지구를 같이 본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안나를 연기한 예림이는 100% 시나리오대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백수장 배우님한테는 어느 정도 자유를 드렸고, 그래서 애드립도 많았고, 그 애드립을 하면 예림이란 친구가 약간 받아쳤던 느낌으로 연출을 좀 했어요. 뭐 항상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장면, 아까 같은 장면은 그렇게 했고, 이 장면도 그렇게 연출을 했고, 비행기를 모른다는 설정은 사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실제로 탈북하신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 말로는 이제 시골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모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난으로 집어넣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필요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공항 근처라 비행기가 아주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영화의 한 부분으로 넣었던 것도 있고, 이제 둘이 밥 먹는 씬인데, 이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어떻게 보면 젓가락이라는 게 동양을 상징할 수 있고, 안나가 부모님이랑 밥 먹을 때는 포크로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젓가락으로 먹고 싶다라는 게 느껴지고, 한국 정체성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걸로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젓가락을 안나한테 가르치면서 안나에게 이 한국
정체성을 조금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음악도 모두 다 아시는 똑같아요 라는 동요에서 따온 건데, 제 음악 감독한 친구가 굉장히 센스 있게 작곡한 음악이랑 잘 섞어서 이 장면에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음악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요를 아는 사람은 그 가사를 알잖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그 가사를 알고 이 장면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받죠. 이 북한이랑 남한, 그리고 리영호랑 안나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그 대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걸 미리 이 음악으로도 벌써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젓가락은 항상 두 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남한과 북한은 한 쌍이다 라는 그런 상징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위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스 깨끼인데 로켓 모양이죠. 북한이 남한 향해서 이제 도발할 때 보통 로켓으로 하는데, 이제 이 둘은 로켓을 같이 먹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더 평화로운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북한 사람인가 이제 안나가 물어보면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나가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이제 연출이 됐는데, 사실 이 장면을 연출자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영화에서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고 더 관객들이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말로 내뱉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안나가 나중에 한번 북한으로 놀러 가도 돼? 라는 그런 순수한 질문을 하는데, 리영호는 되게 애매하게 나중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좀 간접적으로 답을 하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장면보다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오면 리영호가 없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이 판타지 영화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의 판타지 인물이 찾아오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그런 게 어떤 법 같은 거죠. 판타지 영화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남북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같이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이 관객들이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의 옷을 보시면, 이 잠옷을 보시면 색깔도 그렇고, 이제 안나가 누울 때 자세가 한국 그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일부러 이렇게 눕게 했고, 이제 지도를 보여주죠. 이렇게 한 것도 다 이제 의도적으로 안나의 내면이 이 남북한처럼 나눠져 있다. 근데 사실은 안나도 한 사람인 것처럼 북한과 남한도 그냥 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쯤에 안나가 고구마를 찾잖아요. 그 리영호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안나를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한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해보자. 언젠가는 가능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끝내고 싶어서 반전을 주려고 한 거죠. 그런 쿠키 영상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안나동무로 졸업을 하고 저는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감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공은 기술적인 걸로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편집 어시스턴트로 전공을 했었는데 그쪽 일을 조금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학교에서도 마침 저희 기술 조교님이 잠시 휴가를 가서 제가 대신 학교에서 조교로도 일하게 됐었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편집 어시스턴트로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화 현장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선배들, 후배들 촬영장도 갈 수 있었는데, 도와주고 할 수 있었는데, 졸업 후에는 사실 그런 게 딱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영화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코로나가 막 터진 상황이었는데 어떤 스위스 영화제에서 개최한 트리트먼트 공모전에 참여하고 거기서 잊혀진 익숙함이라는 영화로 수상을 하고 그 트리트먼트 공모전 조건 중에 1년 안에 이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영화의 배경은 다 100% 한국 로케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막막함에서도 영화를 핑계로 대고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한국에 가서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잊혀진 익숙함의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못 간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돌아가신 어머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옛날에 느꼈던 감정들, 특히 정체성에 관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주인공의 남동생이 그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 남매가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잊혀진 익숙함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돈도 없이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 마련했었고, 그래서 다행히 엄청 훌륭한 스태프분들도 다 돈을 들이고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배우분들도 다 프로페셔널한 배우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주인공 상화 역할을 맡으신 분이 다름이 아닌 드라마에서 많이 알려지신 이일화 배우님이셨습니다. 이일화 배우님도 사실 경협이형을 통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설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배우님이 제 진심을 알게 되시고, 또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회사를 잘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은 많이 들이지는 못하고
저희 영화를 같이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만 좀 해주세요. 향기 좋다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맡아보는 하면서 바로 받았을 때 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러면 고생 많았지 좀 여유로 커피 마시고. 엄마 짐 좀 정리해놨어. 누나 필요한 거 있으면 챙기고. 좀 기다리지. 비자를 빨리 받는다고는 했는데. 언니, 이 집이요.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왜?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여기를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누나도 나도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너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누나는 안 미안해? 나만 미안해야 되는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후배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꿈꾸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말아라 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항상 없었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꿈꾸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옛날에는 한국 사람인가 스위스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한인 2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냥 지금 그 2세, 한인 2세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다 보니까 영화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국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계 미국 감독들도 많은데 한국계 유럽 감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서 그러면 내가 최초로 한국계 유럽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 영화 소재들도 다 저희 한인 교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전 세계 사람들도 공감해 주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장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처럼 이런 고민들의 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질문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